네, 안녕하세요. 엠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안신의 앵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림대 김필수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높은 사람 두 분이서 만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긴 한데, 시장에서는 왠지 현대자동차의 키체인저가 될 만한 사건이다 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정의선 회장이 전용기를 타고 인도네시아로 넘어가서 인도네시아 정부 행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회의길래 이렇게까지 생겼을까요?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전기차 관련, 미래차 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전시회도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할 정도로 자기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는 행사였는데, 대표적으로 뭐 아시겠지만은 현대차 그룹 하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나 수전기차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은 이 자카르타 남쪽에다가 지금 현대차 공장을 최초로 짓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최초의 공장이죠. 그 10개국, 아시안 10개국에서 인도네시아가 유치를 하는데 성공을 해서 이게 올해 말 정도 준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이 내연기관차 이 두 가지 모델이 출시될 예정으로 있고, 또 라인을 바꿔서 2023년부터 전기차로 좀 바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정의선 회장이 직접 참석을 하고, 정 회장만 참석한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의 어떤 관계자들도 사장들도 다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미팅하려고 저걸 했었는데 어디 가는지 다 걸러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미팅을 못 했었는데,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번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현대차 그룹에다가 이제 밀어주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뭐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내년에 인도네시아 행사 중에서 가장 큰 글로벌 행사가 G20. 네. 예, 그걸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발리에 공급하는 친환경 이런 것들, 뭐 지구 환경 개선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면서 차량 자체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걸로 일반적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G80 전동화 모델.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G80 내연기관을 전동화로 바꾼, 그래서 일반 전용 플랫폼으로 나온 모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선정을 했는데 굉장히 완성도가 뛰어난 차니까요. 그래서 의전 차량으로 지정할 정도로 지금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 관계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네, G80 전동화 모델이 의전 차량으로 선정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네시스의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동남아시아에 또 위상을 떨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인도네시아의 일본차 점유율이 95% 이상인 걸로 알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일본차 텃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현대자동차가 일본에 진출을 어렵게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거는 역시 가장 큰 글로벌 시장 중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동남아 시장이라는 거죠. 아시안 10개국은 뭐 무관세다 보니까 한 나라만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10개국은 다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특히 인도네시아는 2억 7천이 넘고 시장도 뭐 한 20만 대가 신차 시장이 연간 될 정도로 크니까 성장이 또 무궁무진하다는 거. 우리 10분의 1분이 보급이 안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일본이 95%한 20년 동안 다졌는데, 일본 회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또 대한민국 현대차거든요. 현대차는 어떻게 해서든 틈을 벌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일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차 하면은 지금 보면은 토요타나 이런 데고 뭐 디자인부터 완성도 측면에서 이미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기술적인 완성도도 뛰어납니다. 이거는 내연기관차 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데는 더 앞서가고 있다. 일본은 토요타, 혼다, 닛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올인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아키오 회장이 얼마 전에도 발표했다시피 아직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일본 정부가 싸우고 있거든요. 현대차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인도네시아하고 좀 더 이 관계를 끈끈이 하면서, 지금 인도네시아가 아직 전기차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것들이 아직 완전치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일본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공급을 하면서 로비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관련 지원 관련법이 일본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니 전기차가 훨씬 더 친환경인데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가 하이브리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차도 아닌데. 예, 더 비싼데.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설득을 해서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훨씬 높게 만드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완전히 되면은 현대차가 이 자카르타 쪽에 진출한 이 공장 중에서 라인 하나를 전기차 라인으로 바꿔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오닉 5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이제 제네시스 GV60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목표를 내년부터 내연기관차 2개 기종, 그다음에 2023년부터 내후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하는 부분들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런 기관에 대한 것들은 인도네시아하고 정부의 어떤 법적 체계, 진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고민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배터리 원료 중에 니켈 최대 보유국이 또 인도네시아인 걸로 아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쪽은 한 15번 이상 갈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갔었죠. 왜냐하면 그쪽 뭐 코린도 그룹부터 여러 가지 자문이 많았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하고도 관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인도네시아 진출해서 곧 이제 준공인데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진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늦게 갔는데 그 이유는 뭐 여기서 말씀드릴 한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진출을 잘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인도네시아 이 현대차 현직 공장 근처에 LG하고 현대차가 50대 50으로 합작한 배터리 공장을 이제 기공을 해서 이제 짓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짓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 하게 되면은 인구도 2억 7천 되지만은 자원 부국입니다. 세계 넘버 5에 다 들어가요. 특히 말씀하신 세계요? 동남아 시장 넘버 5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엄청나네요.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을 해서 원유나 아니면은 가스가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기술이 없어요. 정제 기술이. 그러니까 원유를 수출해서 우리나라 같은 데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4사가 세계 최고 수준을 정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휘발유 내는 걸 다시 인도네시아 수입을 해. 안타깝네요. 그 나라 입장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볼 때는 우리나라 옛날 개발도상국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열받는 거죠. 아니 우리가 원자재를 싸게 팔아서 비싸게 사들여야 되는데 나오는 거 우리나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배터리 원료 중에서 가장 고부가 중에 한 가지가 니켈이지 않습니까? 네. 니켈 전체 20% 이상을 인도네시아 가지고 있어요. 20% 이상을요. 야, 그러니까 캐지하는 것이 엄청나네요.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저한테 그 요청이 왔어요. 리튬부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기네가 산업부 장관 쪽에서 연결을 할 테니까 그 실질적으로 캐가지고 자기네 공장 만들어서 정제해가지고 이윤을 쉐어하자.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국내 그룹들 2-3군데하고 접촉한 게 벌써 6, 7년 정도 됐네요. 근데 이제 어그러진 이유가 이제 커미션. 너무 이제 달라는 게 많은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선진국이어서 국제 기준에서 커미션이 2.5%에서 3% 미만으로 돼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뭐 워낙 높게 요구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LG하고 이 현대가 합작으로 들어간 이유는 니켈을 원석을 캐서 네. 재련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 그렇죠. 바로 빼서 재료를 만들어서 배터리의 원료를 쓰고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전기차 공급원을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로 하겠다는 거에서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업체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캐는 거에 대한 것도 중국이 노하우가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광산 갖고 있는 곳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들어가서 원스톱으로 확보가 되고 요새 전 세계적으로 니켈, 코발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 배터리 공장, 또 전기차 공장, 내연기관차 공장 일목요연하게 먹거리를 챙긴다라는 측면이 이번에 더 강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인도네시아의 낮은 자동차 보급률인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 같고 또 풍부한 자원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 비집고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의 첫 동남아시아 생산 공장이 될 인도네시아 북카시 공장일 텐데요. 이 공장에서 어떤 차를 생산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전기차는 아닐 것 같고요. 내연기관차 중에 뭐 잘 나가는 차. 일단은 뭐 욕심 부리지는 않고요. 네. 아마 소형차 중심으로 공급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이 나온 게 이제 SU
네. ID라 그러는데 ID는 이제 인도네시아 약자를 써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모델은 이제 소형 SUV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를 보면 제가 15번 정도 갔다 그랬잖아요. 15번 갔는데 길을 하나도 몰라요. 네? 왜요? 한번 가보시면 제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너무 왜냐면 열대우림이어서? 아니요. 꼬불꼬불한 길이 비포장, 반포장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포장을 되더라도 속도를 못 내요. 속도를 못 내고 꼬불꼬불한데요. 주택하고 숲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거기가 거기여서 그리고 이 표지판도 없어. 같은 길을 20번 가는데도 몰라 저는. 무조건 큰 차야 되겠네요. 몰라. 네, 그리고 이제 SUV. 비포장이고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저지되어 가지고 앞으로 물에 잠기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향후 20년 이내에 지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이미 선언했죠. 수도를 옮깁니다. 이전. 수도를 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수도 이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대한민국입니다. 건축 토목은 둘째 가면 서로 하는 게 대한민국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책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또 15번 이상 갈 때 한 번은 홍수 때 갔어요, 제가. 어떡해. 4, 5년 만에 오는 홍수 때. 어떡해. 물속에 해집고 다녔습니다. 4일 동안 물속에서만 다녔어요. 물속에서. 연식당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보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그 물속 달리던 차 있죠. 그거하고 똑같이 달리고 바지 걷어올리고 있죠. 신발 젖어가지고 있죠. 그걸 며칠 동안 하고 다녔어요. 어머. 며칠 동안. 그러니까 그래서 차고가 높습니다. 거기 있는 차는. 그리고 비포장이기 때문에 하체가 튼튼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벗어나면 밀림지대가 많기 때문에 트럭 같은 경우에도 과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서스펜션 시스템 아니면 다 고장나요. 어머.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또 대가족이 많아서 보통 7명에서 9명 타는 이 RV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카니발 스타렉스 같은 거 있죠. 큰 거. 큰 거. 뭐 한 8인승 그렇죠. 정도 되는 그게 거. 그래서 VIP들은 다 그런 차를 타고 다니고 네. 기사를 다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량이 인기가 끌어서 이번에 나온 게 이 그런 차하고 또 한 가지 모델은 이제 KS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 인도에서 인기 끄는 모델 중에서 크레타라는 모델이 있어요. 크레타라는 모델을 인도네시아에 시장을 맞춰서 봤어요. 시장을 좀 바꾼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델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카니발 같은 거 제대로 나가면 대박 날 수 있는 차종이거든요. 카니발 국내에서 절대 지존 아닙니까? 그래서 카니발 또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렉스 이번에 스타리아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모델 변경해서 아직도 이제 짐차 이미지가 좀 있어서 카니발은 세단의 이미지가 있는데 스타렉스, 스타리아로 변신을 했지만은 아직 짐차의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런 차종이 이 RV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70%를 차지해요. 거의 다 RV고 세단이 많지가 않아요. 세단 종류들은 별로 성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서 생산을 하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은 인도네시아의 시장에 맞게끔 소형차 중심으로 나가면서 그 다음에 아마 시장 개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SUV 한 대, MPV 한 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끝으로 이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자동차 그룹이 왜 인도네시아를 선택을 했고 거기서 뭘 할지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현대자동차가 어떤 효과를 받게 될까요? 역시 글로벌 시장 개척 중에서 뭐 미국, 유럽 양대 축이지만은 또 인도라든지 러시아 이런 데는 이미 개척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아프리카는 아직 멀었거든요. 시장에 대한 거. 근데 최근에 떠오르는 가장 핫한 시장이 이 바로 동남아시아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방 정책에 대한 거, 그 남방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저도 자문해주고 있지만은 남방위원회가 아세안 10개국을 진출하는 키워드를 지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방 정책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추진을 강화시킬 거예요. 그만큼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베트남부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뭐 이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FTA가 돼 있고 이번에 이제 성사가 된 게 캄보디아하고 필리핀이거든요. 이런 시장은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주로 자동차에 대한 수출이 있죠. 보통 5%에서 15%의 관세가 있어요. 네.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부품은 일반 자동차 부품은 한 10에서 30% 관세가 있거든요. 더 크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진출할 무관세로. 수 있는 무관세로.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남아시아 시장이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국내의 자동차의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해외 시장 중에서 가장 핫한 시장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 전초 기지가 인도네시아 현대차 공장, 또 LG와의 합작 배터리 공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또 글로벌 시장, 동남아 시장 뭐 구분 없이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모르죠.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캐스퍼 네. 차가 경영 SUV죠. 경영 SUV가 국내 시장에서 포화가 되면은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그럼 그 숨겨진 SUV가 캐스퍼? 캐스퍼가 동남아시아 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일단 글로벌 모터스가 수출은 하지 않는다는 약조가 원래 잡혀 있어요. 아, 네. 근데 이거는 뭐 시장이 커지게 되면 내려가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앞으로 가능성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남아 자동차 시장 석권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딘 셈인 것 같습니다. 현대 자동차 입장에선 승부수를 또 띄운 것 같고요. 예, 새로운 물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